파월, 제 동료와 저는 높은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인하하기 위해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강력한 통화정책 기조 강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은 근거를 다루었고 급속한 긴축의 완전한 효과를 아직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임입니다. 또 경제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 없다면 경제는 그 누구에게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이 없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강력한 노동시장 조건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FOMC는 정책 금리를 20bp 인상하였습니다.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지만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희는 계속해서 상당폭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할 것입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는 상당히 둔화되었습니다. 실질 GDP는 지난 분기보다 1%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완만한 생산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이 둔화되었습니다. 아마도 긴축 통화 정책 덕분인 것 같습니다. 또 주택 분야 활동도 취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기지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산성과 지출이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기업의 고정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시장은 건실합니다. 50년 최저치를 고용시장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증가가 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월별 24만 7천 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 증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인 공석이 최고치이고 가용 근로자의 공급을 크게 수요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저희들의 2% 장기 목표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끝났던 총 PCA가 5.0%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근원 PCA 가격이 4.4% 상승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저희가 받았던 지표를 보면 상당히 반가운 감소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지표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좀 더 근거가 있어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가계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측정치에 반영되어 있는데 절대로 안도하면 안 됩니다. 장기 인플레의 기대치가 계속해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는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결국은 인플레를 고착화시킬 것입니다. 통화정책 가이드는 최대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을 미국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특히 필수품 구입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가 미치는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목표치 2%로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 동안에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는 25bp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4.5%에서 4.75%로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대차대조표 크기를 크게 줄이는 과정을 할 것입니다. 오늘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금리는 4.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2% 인플레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리에 가장 민감한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정책의 모든 효과를 느끼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긴축 정책을 하고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시차가 있다 보니 오늘 0.25bp 인상하였고 작년에 빅스텝에서 내려와서 다음은 소폭으로 올리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올려서 국민들의 경제가 목표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로 결정을 내리겠지만 항상 최신 데이터를 받아 결정을 내릴 것이고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겠습니다. 저희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도구를 사용해서 2% 목표를 맞추고 장기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잘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세 이하의 성장과 노동시장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는 우리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기상조적인 행동을 취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부한 내용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줄 알았던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풀어놓았다. 왜 변화를 보였을까? 무엇인가 미국에 문제가 생긴 것을 파월은 느꼈던 것일까? 계속 매파적 발언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2022년 12월에 연준에서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쁘다라는 발언을 했었다. 하지만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이번 주식시장의 상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긴축 정책을 상당히 진행하였다라고 답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자산시장이 오르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겠다는 말과 같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보았기에 비둘기적인 발언을 쏟아냈을까? 파월의 발언 중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16번 나온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통화가 팽창하여 물가가 상승할 때 그 시점에 있어서의 통화량, 물가 수준을 유지한 채 안정을 도모하여 서서히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려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수습 대책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상승한 물가를 원래의 수준으로 인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물가를 인하하면 생산 수준이 저하되어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저축에 전부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의 증가가 계속되는 한 투자가 저축 이상으로 증가하여 통화 증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며 반면 투자가 저축보다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되어 물가 하락, 실업 증가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 수준의 인하에 의하여 증가되는 저축을 투자하면 당연히 생산 수준이 높아지므로 국내 소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 생산과잉으로부터 공황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이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당연히 생산물의 소비처로서 수출 시장의 개척이 문제가 된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수습의 이상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디플레이션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작년까지의 연준의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로 내리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파월의 연설에서 보이듯이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로 바뀐 듯하다. 그렇다면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면 반드시 생기는 현상이 있다. 바로 소비 둔화이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기 전 50만 원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 100만 원을 써야 생활이 가능하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다시 5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은 소비를 하지만 100만 원을 썼을 때보다 5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소비가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비 둔화가 온다면 경기 침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소비 둔화가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이다. 지금 미국의 대기업들은 해고가 많아지고 있다. 소비 둔화가 오면 기업들은 물건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 감축을 해야 할 것이다. 파월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였다. 연준은 불가능한 일을 해야만 한다.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고용은 유지해야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파월은 매일 외줄타기를 하는 심정일 것이다. 연준에서는 데이터를 본다고 했으며 지금의 데이터는 좋다고 하고 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즉 골디락스라고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다. 현재는 고용과 임금이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서비스업도 서서히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며 임금 인상률도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2년에 인플레이션 높게 데이터가 나오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였다고 한다면 현재는 금리 인상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산 시장은 이제부터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것, 즉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하는 조건은 경기 침체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면 금리 인하를 반영해 주어야 한다. 파월은 인터뷰에서 자산 시장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보고 있는데 만약 자산 시장이 맞는다면 우리도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빠진다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경기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빠지는데 금리가 높다고 한다면 기업이 인프라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높은 금리의 자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주어야 한다.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 인하를 하는 것보다 좋은 상황이며 경기에는 좋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유로화와 엔화는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화는 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서이다.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며 수출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만약 다른 어떤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미국이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우리나라는 환율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2022년 3월 연준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시장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2021년 12월이었다. 금리 인상을 하기 3에서 4개월 전이었다. 만약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 시작 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바로 3에서 4개월 전의 시장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1월 시장은 상승하였다. 앞으로 FOMC에는 3월과 5월이 있다. 그렇다면 5월에는 동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 2022년 금리 인상 시작 1년 후 2023년 3월 이후에 시장의 상승을 봤었지만 조금 앞당겨지고 있다. 앞으로 금리 동결 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한 번의 하락이 더 남았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